예, 원내대책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는 100조 원을 투자해서 2.4% 성장하겠다라는 경제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런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상은 60대가 대부분인 초단시간 근로만 늘려서 알바 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허린 30대, 40대 일자리,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 실상은 악화되고 국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저 쇼나 버리고 가짜 통계나 내세우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막을 생각입니까? 국회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고 있습니까? 국회의장은 일부 국민이, 어떤 국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문 의장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회 문을 잠궜습니다.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어제 한국당 의원을 만나러 온 시민들의 출입은 모두 차단됐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은 모두 통과시켜줬습니다. 이 국회는 이 정권만의 국회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국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유인태 사무총장한테 이런 몰상식한 조치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당장 국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거짓말 그리고 적격성 시비로 낙마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발탁하다니 보은 인사, 오기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발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묵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꼼수 인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조대엽 씨 임명을 즉각 처리하시죠.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방한 북한 사람 2명이 사실은 선원이 아니고 북한 주민을 탈북시키려던 20대 청년들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사지로 보낸, 죽음으로 내몬 북송살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으로 송환한 것은 비인도적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정부한테 묻습니다.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말이 맞습니까? 도대체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을 했습니까?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 통일부 장관은 남쪽 시민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이 두 사람을 받아들일 경우 남쪽 시민 안전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북으로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을 탈북시키려던 20대 청년이라는 게
맞다면은 그 사람들이 남쪽 시민의 안전을 전혀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살인 북송 의혹의 전말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포용 기반을 확충한다. 그리고 미래에 선제 대응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정, 상생, 포용의 3대 가치를 경제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습니다만은 경제에는 현실감을 반영하지 않고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것이 곧 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기재부가 발표한 12월 경제 동향에서는 수출과 건설 투자 부진으로 경제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세계 각 경제 예측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IMF가 최고로 2.2%, OECD가 2.3%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IHS 마켓 이코노믹스는 1.7%, UBS는 1.9%,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2.3%, KDI는 2.3%, 한국경제연구원은 1.9%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정부는 2.4%라고 도저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2.4%를 전망을 하면서 그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40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순전히 구색 맞추기에 현금 살포 정책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48개월째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고용률도 22개월째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정책은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민간 위탁기관 인센티브 지급, 폴리텍 특화 훈련 기회 제공 등 기존 정책에 40대라는 이름만 끼워놓은 재탕 정책이자 현금 살포 대책이 전부입니다. 또한 사회적 타협의 예시로 타다 공유형 택시 제도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타다 금지법을 주도해놓고 한걸음 모델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명백하게 플랫폼 택시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자가당착이자 모순에 빠진 심각한 자기부정의 한 사례라고 볼 것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에 역행하는 세금주도 경제로서는 경제회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창의적 발상을 보이지 않고 재탕, 삼탕식 대책, 나열하기식 대책, 그리고 현금 살포 대책은 앞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다 못해 이제는 총선 매표용으로 경제 활력 대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민주당과 국토부는 지역 건설 경제 활력 대책이라는 당정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3건 중에 R&D 사업 3건을 제외한 SOC 사업 20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는데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총 12건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또 설계 완료된 3건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착공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문제점은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즉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20%에서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이 제도를 다시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명백히 위반될 뿐만 아니라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라는 권고에 따라서 2017년 말에 이미 일몰제로 폐지된 정책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명백히 선거용 매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건사업이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세심한 배려도 부탁했는데요. 결국 선거 승리를 위한 관건 선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청와대에서 관건 선거 또 청부 수사를 통해서 선거 개입 의혹이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6.13 부정선거에 이어서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4.15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선거 개입을 위한 국가정책의 이용 행위는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역사업 중에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당시에 작성했던 업무용 수첩에 좌초되면 좋겠다라고 표기했던 울산산재병원이 이번 그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지화했던 정부가 내후년 상반기 공사 착공으로 선회한 것은 이것도 명백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송부시장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사업 비용까지 똑같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매표 행위에 가담한 정부와 공무원 또 관련 정치인들은 선거법에 따라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4.15 부정선거 백책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번호를 이쪽 방향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 교육이 곽상도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서 사용될 검정교과서, 전시본 8종 모두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로 왜곡 기술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삼종은 나에 노력하고 삼종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설명하는 피격이라는 용어를 두고 용어를 빼고 침몰 또는 사건이라는 용어를 써 명백한 행위 주체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문가들로부터 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교육부에서 5개 분야 26개 사학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보면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학교 예결산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기준에 배임죄를 추가를 했습니다. 또 사립대학 법인 적립금을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 설립자와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나 학교장을 제외하도록 개방이사에 제외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들은 사립학교와 사립대학들로부터 과도한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도 야당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원회 장관 취임 이후 교육부는 중요 정책들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변경해 왔습니다. 또다시 졸속 추진하지 않으려면 중요 정책 추진하기에 앞서 관계자들이나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음 주에 교육부 담당자, 사학 관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학비리 척결과 공공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해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밝힌 데 대해서 면직을 요구하고 사망한 부친에 대해서까지 그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치적 보복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동양대 최성해 총장뿐만 아니라 인원부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보복을 감사라는 그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딸 학적 자료 유출했다고 해서 초등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로 그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한영외고 생기부 부산대 의전원 성적 유출 등의 문제를 가지고 또 수사를 또 의뢰해서 수사가 또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진실과 사실을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부가 이런 본연의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부가 존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경제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상황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고 어제 또 그런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 얼굴과 함께 경제정책을 홍보하면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올바른의 철자가 오에 리을이 맞습니다만 오에다가 리을 히읗 해서 올바른이라고 쓰셨어요. 지금은 그게 교정이 돼서 바로잡아진 상황인데 문제는 그 올바르게를 오에다 리을 히읗을 한 것은 우리의 올바르게의 북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철자법입니다. 그게 단순한 실수이기를 바라고 또 그 올바르다는 철자법마저 틀린 그런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과연 현재에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경제 운영 방안인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상 의원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공문서 위조 및 입시 비리 등 의혹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는 진술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정경심 변호인에게는 변론 시간을 배려하고 심지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소장의 변경 불허에 검찰이 강력히 반발했는데도 공판 기록에는 검찰의 별 의견 없음이라고 8자로 반대로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허위 조서를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고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검찰이 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 개진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판 중심주의와 당사자 대등 원칙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의견서에 대한 진술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인권 판사가 이런 기본적인 검찰의 권리를 묵살한 것입니다. 편파 재판을 보다 못한 검사들이 줄줄이 일어나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는다며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재판부를 가리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편파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공정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판사가 심판해야 될 것은 조국과 정경심과 같은 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이지 이들의 범죄 행각을 수사한 검사가 아닙니다. 송인권 판사는 심지어 지난 9일에는 검찰이 시간을 주면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운운하는 등 매우 편파적이고 이례적인 재판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장 변경 프로는 위법이며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작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질타한 바도 있습니다. 송인권 판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온 인사입니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송인권 판사가 이처럼 판사의 길 거부하고 피고인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이라면 송인권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개혁이 필요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문재인 정권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졌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이 제대로 단죄되는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된 1+4가 만든 예산안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고 또 내용상도 위법 부당합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보좌관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쪽지 예산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쪽지 예산으로 보이는 그런 증액 예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참고로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예결위로 넘어오거나 또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제시한 예산, 증액 예산, 이런 예산이 아닌 예산이 갑자기 예산안 최종안에 반영된 예산을 말합니다. 지금 밀실에서 근거 없이 옆에서 새치기해서 띄우는 그런 예산을 쪽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쪽지 예산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몇 건 저희 찾아냈는데 이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김재원 예결위원장님 또 3당 간사가 모여서 이번 예산안은 절대로 쪽지 예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합의했고 또 그대로 정상적인 처리에서는 이행해 왔는데 1+4 밀실 야합 예산에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쪽지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를 한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예산이 들어간 것이 남해안컵 국제요트대 개최 사업 예산 4억 원이 최종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아봤더니 문체부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업입니다. 국제대회라고 해서 국제대회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모르는 거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사업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증액 요구가 없었던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장비비 지원 사업에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파악해본 바로는 이 사업 역시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1+4 야합 협의체 소속 정당의 모 의원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에 것도 1+4 협의체에
위성정당, 이것도 위성정당의 모 의원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드론산업 이 사업은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는 올해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로 그 결과가 12월 달에 나오기로 돼 있어가지고 내년도 정반에 전혀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간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부터 발표하는 전형적인 악성 쪽지 예산입니다. 이외에도 몇 건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몇 건 발견을 했는데 최종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가 2016년도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쪽지 예산으로서 이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한 국회의원도 문제고 이것을 받은 기재부 장관이 이 증액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증액 동의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기재부 장관 또 공무원들도 문제입니다. 위법입니다. 1+4가 우리 당이 요구하는 총선용 퍼주기 사업, 대북 퍼주기 사업, 또 가짜 일자리 사업, 공무원 증원,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한 사업 이런 것들 감액하려니까 이것들 피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위성 군소정당 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는 짬짬이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마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밀실에서 야합해서 세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장은 사과해야 되고 정부 여당은 최소한 해당 쪽지 예산이라도 전체 불용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가방이 간사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매일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1+4라는 국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야합 모임에서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안을 불법 날치기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뒷거래하고 있으니 국민들과 합심하여 야당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란 곳에서 야당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폄훼하는 편파 보도를 지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극우, 테러, 난입 등 극단적인 어휘를 동원해가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5조 2하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 1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9하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대엽과 같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부도덕한 인사를 다시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과연 제대로 보도되고 있습니까? 장차관을 지냈던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국가를 망치는 탈원전 지금 당장 중단하라라는 외침, 보도 한 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 위반을 일상화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공영방송, 국민의 외면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편파방송 당장 그만두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방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세력과 노조방송이 야배, 여론을 조작하려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외면만 가중될 뿐입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말고 방송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입니다. 우리들 병원에 대한 의혹은 크게 나누가 두 가지입니다. 이상호 원장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1,400억 원이라는 거액 특혜 대출과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 등 불법 여부, 이게 첫 번째 의혹이고, 두 번째는 이런 특혜 대출과 문서 위조가 명백하니까 여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석연치 않는 이유로 무마된 것이 두 번째 핵심인데, 오늘은 두 번째 핵심인 이 수사가 무마된 과정의 전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실명은 일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일부는 파악을 못해가 제보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5월과 6월 서초경찰서에서 신한은행에서 사문서 위조가 된 것에 대한 인지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담당 수사반장이 이거를 열심히 수사를 시작했고, 그때 당시 그 담당 과장은 수사를 독려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다가 과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 시점이 아마 청와대 민정실에서 인지하게 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수사를 덮으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담당 수사실무자 반장 이하 직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반발의 상징적인 사건이 2018년 9월에 그 반장이 신한은행 위조 사건 당사자와 피해자를 서로 대질신문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 대질신문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서류 있는 그대로 이제까지 조사한 대로 그대로 검찰로 송치하라 해가지고 그냥 송치하는 걸 바라는 거를 이 실무자들이 반발하면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상당히 그 기계 있는 경찰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서초경찰서와 비슷한 시기에 2017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관련 범죄 첩보를 생산해가지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국은 행정관이 이 사실을 알고 관련자들과 통화한 녹취록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서초경찰서는 석연치 않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고 또 검찰 측에서도 강력하게 그 서류를 이첩하라 이래가지고 이첩은 하지 않고 대신에 기소의견 송치하는데, 경찰청의 범죄정보과 이 사건은 갑자기 현직 굉장히 고위 간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들 병원 전 재무이사를 소환을 합니다. 이 재무이사는 이 사건에 1,400억의 돈이 어떻게 빌리게 되었고 그 용도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재무이사를 만나가 소환 실시하는데 그것이 경찰청 조사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경찰청 안에 있는 커피숍에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이걸 그냥 그때부터 경찰청은 또 없는 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이제 넘기고 나니까 그 넘긴 시점이 2018년 9월인데
2019년 6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표지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안의 내용에는 경찰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확인해가지고 각종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기소 이유 통지서가 67페이지짜리를 당사자에게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리고부터 만 넉 달 후인 올해 10월 10일 날 이것이 언론에서 막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기소 결정문 자체가 갑자기 수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기소 이유 통지서가 19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19년 6월에는 불기소 이유 통지서가 67페이지에서 갑자기 2019년 10월에는 불기소 결정문 자체가 19페이지로 줄어드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 상임위 간사 김승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25개구 순회 예산 설명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바로 어제 중랑구를 시작으로 1월까지 25개구 순회 예산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3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이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구별 예산 설명회 자리에 국회의원, 시의원을 초청하는데 현재 서울시의회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10명 빼고 100명, 총 100명 중에 97명이 민주당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공약 홍보의 장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예산 설명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 총선 예산 홍보 선거 운동에 해당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예산 설명 선거 운동으로 서울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대권 과도를 닦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선거법 논란의 25개구 순회 예산 설명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25개구 순회 예산 설명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특히 저희 양천 지역은 현재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인 이재학 전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현 김수영 구청장 또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역 민심이 민주당에서 위반되자 부랴부랴 핀포인트 선거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감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선거 과정이 공정해야지 올바른 민심이 전달되고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였냐고? 예,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상 기승한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한 사실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주 상반되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좀 더 구체적으로 진실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날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김은강 NK지식인연대 대표가 국회 정론관을 찾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애란 원장은 탈북 지식은 처음으로 국내 야여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식인이고, 김근강 뱅케 지식인연대 대표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김책공과대학을 졸업한 우선 북한 인권운동가입니다. 이 두 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강제 송환한 2명은 살인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분들이 김책 씨를 중심으로 한 북한 지역가의 여러 가지 정황과 조사를 해본 결과 살해되었다고 주장한 16명은 살해된 것이 아니라 탈북을 시도한 16명으로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 브로커 3명이 있었는데 이 중 한 분은 북한에 체포되었고 2명은 해상으로 해서 강제 기순했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강제 송환했다고 합니다. 김책 씨는 25만 명여 주민이 사는 곳으로 16명이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면 그 도시의 20여만의 도시의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이 사실이 그 지역 도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에게 유포되지 않을 수 없는데 전혀 잠잠하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자체 파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볼 때 이분들의 주장은 우리 정부가 의미 있게 진실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분들의 주장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이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지역 주민들과 북한의 여러 가지 통신 접촉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걸로 추측되는데, 이거 진실을 밝히려는데 통신 접촉했다 해서 보안법 위반으로 역으로 정부가 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의 신문 조사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공개가 정이 어렵다면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라도 공개해서 이 진실을 조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새로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를 강제 송환한 것은 우리 헌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고 실존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당 TFS, 이 관련 TFS는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이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추적하고 정책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그 결정자에게 역사적 책임, 역사적 법정에 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진실에 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을 전부 민주당 당직을 가진 분들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5달 앞둔 87년 7월 10일 고건 총리가 전두환 대통령의 독대를 청해서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내무부 장관을 그만둬야 되겠다. 민정당 당직을 가진 사람이 내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을 하던 6명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조기상 정무제일장관, 정무장관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세기 체육부 장관, 그리고 나홍배 장관은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군사 독재 시절에도 선거를 앞두고는 자기 당 당적을 가진 이 사람들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자기 당 사람들로 선거에 관여하는 장관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희상 의장께서 인터뷰한 내용 따옴표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중요한 선거제도가 바뀔 때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 다시 소선거구제로 되는 과정, 비례대표가 들어가는 과정 등 전부 제1당이 날치기 통과했다. 합의된 것은 선거구 획정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신헌법 때 중선거구제 도입하는 것, 1972년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 이때만 국회를 대신한 비상국무회의가 의결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합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건청리가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1987년 개헌을 앞두고 선거제도연구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거구제안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두 개였는데 이 안을 가지고 4당이 협상에 들어갔다. 민정당의 신명보 사무총장, 통일민주당의 황낙주 의원, 평화민주당의 김봉호 의원, 공화당의 최재구 의원 등 각 당에서 대표들이 모여 협상한 결과 소선구제로 결론이 났다. 88년 3월 8일 소선구제를 바탕으로 하는 의원선거법 개정안은 4당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다. 결국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4당이 합의한 그야말로 획을 그은 사건이었고 당시에 결국 그 합의 처리가 되지 못한 것은 전국구 의원 배분 방식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제도 이것 때문이었지 중요한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다 합의가 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선거법이 6번이 더 개정이 됐습니다. 92년, 96년 등 전부 다 합의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때 중선거구제로 간 것 외에는 전부 합의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합의 처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전부 다 날치기했다. 어떻게 인식을 가지는지 만약에 군사 독재 시절에 합의 처리가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이제는 합의 처리가 돼야 된다. 일방적 처리, 날치기, 강행 처리는 안 된다고 하셔야 될 분께서 그 옛날의 내용도 전혀 다르게 파가지고 날치기를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날치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하고 계시니 참으로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행 그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또 뭐 4대 강국 파괴, 비정규직 제로, 뭐 외교 안보 정책 여러 가지 많은 정책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은 그래도 이념적인 것이었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이 선거법은 그야말로 정권 연장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추악한 이 밥그릇 챙기기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법을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많은 정책들은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이념 편향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선거법과 공수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원내대표께서 위헌적인 연동형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로서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설립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우습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설마 그러셨을까 해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 말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낯짝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선거법을 워낙 엉터리로 자기네들 이익과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그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며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낯짝 두껍기가 고운 발바닥보다 다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가자. 고음이 왜 그 그게 한다고 거기 왜 했습니까? 뭘 거래요?